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의 사이버 안전을 위협했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 새해에는 어떤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까요? 여기에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융합 보안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진수 센터장과 신대규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 센터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 임진수입니다. 예, 저희 센터는 지능형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AI에 기반한 침해 대응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위협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가치 창출을 위해 산학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대규 단장님. 예,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융합보안단을 맡고 있는 신대규입니다. 저희 융합보안단에서는 그 융합보안과 관련된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보안인증제도와 같은 제도도 역시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보안 기반 보호에 대한 그 대책과 그리고 전자정보에 대한 지원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사이버 위협 전망과 융합 보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센터장님, 네, 올해 어떤 사이버 위협이 있었는지 우선 정리해보고 오늘 발표 순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2019년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사이버 공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기관 기업에서 사이버 공격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종합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사가 이렇게 매년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해 왔죠. 네. 네, 저희 키사에서는 그 7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여 안넷, 인카인터넷, 하우리, 이스트 시큐리티, NSHC, 비스캔, 키사 이 공동 7개사가 공동으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지금 현재 5년간 전망을 연속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기업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있는데요. 올해 발생한 주요 사이버 사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2019년도에 발생한 국내외 사이버 공격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내와 국외 모두 랜섬웨어 공격, 가상통화 해킹,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IoT 서비스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클럽 랜섬웨어가 AD 서버를 악용해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한 사례가 있었었고요. 네. 또한 6월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까지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겐드크랩 랜섬웨어가 6월에 제작이 중단이 되었고요. 소디노키비라는 랜섬웨어가 5월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해킹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홍콩의 바이낸스라는 기업에서 해킹이 5월 달에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었고요. 국내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탈취 사건들이 여러 건 일어났었습니다. 네, 최근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소프트웨어 공격망 공격에 대해서도 메인보드 제조회사 해킹이라든지 샤오미 내장 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고요. IoT 서비스 공격도 예전하고 비해서 여러 건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공격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예, 국내의 가상통화 커뮤니티라든지 회원정보 유출되는 사건들이 8월에 일어났었고요. 홍콩 바이낸스 가상통화에 대한 해킹이 5월달, 그리고 회원정보 유출이 8월달에 일어났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20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옆에 그래프에 보시면
전 세계 6위 정도 되는 바이낸스가 공격당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올해 공급망 공격 쪽은 어땠나요? 예, 두 번째는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망 공격이 있었습니다. PC 제조 대상하는 소프트웨어 공격망 공격이 3월에 있었습니다. 예, 대만 PC 제조사인 에이수스 펌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버를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100만여 대의 고객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었습니다. 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600여 대의 PC를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였고요. 이는 맥값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PC를 노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또한 샤오미 스마트폰 내장앱 취약점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을 통해서 공급망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이 가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공급망, 부품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이에 해커가 침투하는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군요. 3월 인터넷 기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협은 없었나요? 예, 세 번째가 IoT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네덜란드 호스팅 업체가 IoT 본넷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고가 10월에 있었었고요. 이는 수십 개의 분산 서비스 공격 본넷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호스팅 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사고였습니다. 이는 각각의 본넷은 수만 대의 IoT 기기로 운영이 되었었고요. 이는 이제 미라의 악성 코드가 감염된 라우터, IoT 기기, 케이블 모뎀 등 본넷을 구성을 하여서 해커들에게 제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메트로닉 인슐린 펌프에 대한 취약점도 발견이 돼서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런 의료기기에 대한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사이버 위협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내년 2020년에는 어떤 사이버 위협이 거세질지에 대해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개 회사가 2020년 사이버 공격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요. 첫 번째 것이 일상 속을 파고든 보안 취약점,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전망입니다. 네, 저희가 발표한 그 취약점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지능형 CCTV, AI 스피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ABC 방송에서도 방송이 있었었는데 CCTV를 통한 해커가 음악이라든지 음성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 것이 RDP 취약점, 올해 최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킵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는 그 제2의 워너크라이가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는 나온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패치는 나왔지만 그 오픈된 취약점이어서 오픈된 PC가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가 유포가 되는 그런 사고가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내년도 1월 14일에 종료가 되는 윈도우 7에 대한 취약점 공격이 시도될 전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신문 기사상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00만 대 정도가 지금 현재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이 패치가 안 될 경우에 해당 그 윈도우 7은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내년도에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한글 랜섬웨어가 한국에 최초로 유포가 된 이후에 개인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을 사칭해서 APT를 결합한 스피어 피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랜섬웨어가 유포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하고 기관을 통해서 PC보다 공격 성공도가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랜섬웨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네, 세 번째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올해 관심들이 많았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고였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고는 가상통화에 대한 시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꾸준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가상통화 거래소를 사칭한 공격이라든지 지갑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채굴형 악성 코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인카인터넷에서 발표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68만여 대가 탐지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가상 통화를 노린 이런 공격들 역시 익명성으로 또 환전이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공격이 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전망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안을 파고드는 악성 코드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연초가 되면 기반 기업을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서 스피어 피싱을 보내고 이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었는데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메일 속을 통해서 악성 앱을 감염시키는 모바일 표적 공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IoT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IoT 본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급망 공격하고 비슷한데 코드 서명 인증서가 개발사에서 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탈취가 시도가 되고 이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코드 서명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이 되고 유포가 되는 등 이런 공격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해커들이 전통적인 방식이네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성 코드를 뿌리고 있는데 그러한 공격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쪽으로 지속되는 게 내년의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섯 번째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APT 공격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APT 공격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견적 의뢰서라든지 보도자료 이를 통해서 문서 파일을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정교하게 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문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파일을 암호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는 그런 공격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걸었을 경우에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 상에다가 패스워드를 같이 적어주고 본인이 직접 패스워드를 넣고 입력하는 그런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드롭박스, 슬랙을 이용해서 정상 서비스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의 통신을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C 같은 경우에 이를 통해서 통신을 할 경우에 저희가 차단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하는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냥 일반 기업의 사용자들이 이메일이 왔을 때 저는 사실 보도자료 되게 많이 봤는데요. 보도자료를 보냈다는 이런 이메일 되게 정상적인 이메일인데 거기에 이 보도자료는 기자님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암호를 걸어서 보낸다는 거네요. 그랬을 때 되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자료 보실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하고 비슷한데요.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공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라든지 스마트폰 제조사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최초로 샀었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 앱들을 통해서 공급망 공격을 노리는 사건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카라든지 의료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이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삽입이 되고 공격을 하는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특정인만을 선별을 해서 예를 들면 악성 코드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맥값을 가져가서 누군지를 확인한 다음에 특정 사용자들을 선별해서 공격하는 이런 표적형 공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사물 인터넷 기기 제조사가 처음부터 보안에 되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대로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일곱 번째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G가 본격화되고 이를 통해서 융합 서비스가 많이 생겨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생겨난 서비스들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CCTV를 무력화하는 등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안 위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을 해킹하는 그런 공격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까지, 네. 스마트 시티. 저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인간의 생명의 위협까지 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2020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발표한 7대 전망 이외에 여러 기관, 기업에서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종합해 봤습니다. 첫 번째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표적형 랜섬웨어였습니다. 기업하고 기관을 노려서 거액의 랜섬웨어를 설치한 다음에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공격들이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돼서 PC를 전원을 차단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2020년도에도 이런 랜섬웨어, 표적형 랜섬웨어가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IoT 기기에 대한 취약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본넷을 구성을 하고 디도스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융합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의료, 이에 대한 공격이 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조 단계부터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및 단말기 공급망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단말기 공급하는 제조사가 보안이 내부적으로 취약해서 공급망 공격이 있었었는데요. 이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7대 전망에서는 짚지는 않았었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공격도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은행이라든지 기관에서 클라우드로 많은 IT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격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화되고 탐지 우회하는 지능형 공격이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서 소프트웨어에 암호를 건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탐지 시스템을 우회하는 그런 표적형 공격의 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자체를 악용하거나 인공지능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알아낸다든가 악성 코드를 제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공격이 예상이 되고요. 인공지능 자체도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 센터장님과 함께 키사와 전문 보안 기업이 예측한 2019년 사이버 보안 위협을 토대로 2020년에 어떤 위협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내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랜섬웨어의 공격 여전하고요. 또 IoT를 노린 공격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바일 공급망 체계를 노린 공격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진화되고 고도화되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융합 보안 체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사에서 융합 보안을 총괄하고 계신 신대규 단장님과 함께 우리가 이런 융합화되는 사회에 어떤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단장님 발표 순서 어떻게 되죠? 융합 환경 보안 위협 대응 방안 및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융합 보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10월에 발표된 융합 보안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합 보안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우선 융합 보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융합 보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5G 플러스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존에 있던 통신망에 비해서 20배 빠르고 지연은 10분의 1,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대수는 10배 정도 더 많은 5G의 특성을 이용한 그 주로 응용 서비스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 콘텐츠 등 5개 분야를 선택을 했는데요.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기기를 동시에 그 접속을 해서 이런 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수천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또 기기들이 한꺼번에 통신을 해서 다양하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5G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센서들을 그 동시에 접속을 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지연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시간 원격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융합보안이란 무엇인가요?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예. 네. 융합보안은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정보 보안과 물리 보안이 합쳐진 형태를 융합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일반적인 산업에 그 ICT 시스템들을 그 접목을 시켜서 ICT 융합 산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ICT 융합 산업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로 융합보안이라고 최근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이 발전하면서 이를 노린 사이버 공격도 함께 늘어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융합 서비스 발전에 따라서 보안 위협도 마찬가지로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융합 산업이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기존에는 ICT와 연결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산업이 ICT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ICT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위협들이 그 융합 산업에서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시티, 헬스케어 등에서 다양한 그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실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선 그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기기들, 생산 설비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OT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기존의 공장 자동화하는 OT 위쪽에 실제로 이를 제어하는 IT 시스템이 덧붙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에 대한 대부분의 위협들은 그 IT 시스템을 위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I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 공장의 가용성 등을 타겟으로 해서 그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뭐 대만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행기 부품 생산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감염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스파이X 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뭐 국내 생산시설 200군데가 지금 그 저희가 APT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볼까요? 예, 다음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 테슬라가 한참 각광받던 시절에 테슬라 자동차의 잘못된 주행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자율주행 차량의 그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각종 그 정보보호 관련 컨퍼런스 등에 보면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각종 그 사고 사례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늘상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자동차에 대한 그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혼란까지도 같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다이하드 4였나요? 실제로 이제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차량을 마비시키는 이런 거였는데 실제 이제 우리의 현재의 사이버 위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세 번째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프라에 대한 해킹입니다. 주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버라이즌 통신 서비스가 미 전 지역에 장애가 돼서 이제 전화가 불통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올해 이거 아주 12월 최근에 달에 발생했죠. 네. 예, 올해 12월 달에 있었고요.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랜섬웨어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틀랜타는 행정 시스템 전체가 이제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고, 원래 그 인질과는 그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모토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랜섬웨어의 경우에 한해서는 도저히 복구 비용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범죄자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나요? 범죄자에게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등으로 몸값을 지불을 하고 시스템을 복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인데 아까 임진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인슐린 펌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통 그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주사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라는 것을 몸속에다가 넣어놓고 일정량에 필요한 만큼의 그 인슐린을 몸속으로 분비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그 명령에 의해서 너무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한꺼번에 분비되거나 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슐린 펌프가 동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당뇨병이 심하게 악화되는 그런 병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인체를 향한 이런 공격은 정말 무서운데요. 네. 이렇게 융합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정책,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들 많이 마련했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 국외의 정책 동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 공장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확산 정책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보안에 대한 내용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는 실제로다가 제일 처음 만들면서부터 무조건 그 인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안전기준을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 시티라고 구체적으로다가 그 모범 도시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극히 그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융합 산업들이 모두 모여진 형태의 스마트 시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 그 각각의 이제 보안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도 이제 정부 주도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제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정책이 저렇게 마련되고 있는데 국내 정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2014년부터 그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각종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안 가이드라는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배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통 보안 가이드가 16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장에 대한 가이드가 2017년에 나왔는데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공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안 가이드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IoT 기기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각종 테스트 베드들도 2015년부터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제품에 대해서 이 IoT 제품이 실제로 안전한지 믿고 쓸만한 제품인지에 대한 인증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증받은 제품이 많이 늘어났나요? 예, 2017년 12월부터 실행을 했는데요. 네.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네. 2018년도에 4건, 그 다음에 올해 24건 해서 총 28건의 그 인증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증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융합 보안 대책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데 왜 수립해야 되나요? 예, 융합보안과 대책은 일반적으로다가 그 융합 산업계에서 보안 인식이 많이 높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주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 기존에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와 그 다음에 그 스마트 공장 자체를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다가 그 위에 제어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하나를 얹어 놓고 이 부분 이제 스마트 공장이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백신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식과 그다음 특별한 활동 없이도 국민들이 그 융합 산업과 관련된 각종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융합 보안과 관련된 신규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ICT 융합은 점점 가속화되고 융합에 따른 보안 위협은 중대되는데 실질적인 산업 정책은 그 보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그 자율주행차라든가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각종 활성화 대책들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초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활성화 대책 안에 그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극히 적거나 혹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7일 날 그 5G 핵심 서비스 융합 보안 강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10월 달에 저 융합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융합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융합 보안 강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보안 강화에 대한 부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도에 대한 정비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볼까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융합 서비스 보안 강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합 서비스를 그 보안을 강화하려면 실제로다가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융합 서비스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약점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취약점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보안 대책들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토탈로 여러 개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한 이후에 보안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보안 모델은 실질적으로 다 현장에 적응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다가 그 보안해서 그 최종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전반적인 융합 서비스의 보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요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5개 분야 중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공장 분야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그 중기부에서 스마트 시범 공장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중앙 중기부 쪽에서 제공한 그 목록 중에서 저희가 2개의 스마트 공장들을 대표 공장으로 선정을 해서 취약점 점검을 했고 네. 이에 대한 그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그 점검 항목을 총 90개 정도를 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출을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가 있는데요. 에코델타 시티 쪽에 그 정보 보호가 그 고려되지 않고 있었는데 정보 보호 관련된 분과를 만들어서 실제로다가 체계 안에 집어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 시티 조성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보안에 대해서 고려가 매우 낮았었군요. 예, 예. 네. 스마트 자동차 분야는 어떻습니까? 예,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는 그 자동차에 대한 보안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각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V2X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V는 vehicle, 자동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vehicle to vehicle, 자동차와 차 간에 통신하는 것, 그 다음에 그 V2I, 그 자동차와 인프라, 시스템, 시설 간에 그 통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는데 그 V2X에 대한 이 각종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가 그 정상적인 자동차인지를 인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 체계에 대한 실증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 도로교통 체계 통합 보안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주요 활동들 하셨는데 융합 보안이라는 게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관여하고 또 기업들도 여러 기업이 관여해서 협력 체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 분야별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기부와 그 다음에 산자부가 사실 핵심 그 주관 기관이고요.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 스마트 시티는 국토부,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그리고 실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핵심 기관입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각 부처별로 어떻게 연관돼서 그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를 추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종 유관기관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과 각 주무부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각 분야별 협의체들이 그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서 그렇게 해서
그 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보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략적으로 각 기관과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주요 사례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산자부는 공통으로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그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를 했고요. 그 MOU도 맺어서 같이 이제 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그 MOU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자율협력 주행 관련돼서는 산업협의 발전협의회에서 이제 보안 분과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R&D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도 협력하고 있나요? 예,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과기정통부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 보안 내재화를 위한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한 정보보호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테스트베드를 그 내년도에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융합 보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어쨌든 융합 보안을 잘 하려면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 지원 방안도 설명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기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우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그 육성 정책과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지원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 투자 유치, 해외 진출, 그다음에 제품 개발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사에서 운영하는 5개 해외 그 거점들을 활용을 해서 해외 진출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 융합 보안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력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고 계신가요? 예, 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융합보안과 관련돼서는 올해 그 3개의 융합보안 대학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전남대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스마트 공장과 CT,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그 융합보안 대학원을 지정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3개 이외에 추가적으로 5개의 그 융합보안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8개로 늘어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선도 기술도 개발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안 선도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각종 이제 핵심 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굳이 이제 저희 인터넷진흥원뿐만 아니라 그 에티라든가 여러 기관들도 같이 포함해서 그 같이 참여해서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그 선도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허브라는 걸 조성을 하는데요. 그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라는 거는 지금 송파에 있는 그 중앙전파 관리소 쪽에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 ICT 보안 클러스터라는 것들을 2025년 정도까지 구축을 해서 그 ICT와 관련된 보안 기업들과 그 다음 스타트업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구체적인 시설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판교 쪽의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는 이미 IoT라든가 융합보안과 관련된 그 각종 기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융합보안 대학원과 정보보호 지원센터까지 묶어서 전국을 하나로 다 연결하는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하잖아요.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예, 그 융합보안 법규 정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의 범위를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IoT 제품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그런 제도 정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분야별 그 보안 내재화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관리법에는 보안 규정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제 보안 수준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보안을 점검하는 항목이 한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보안 수준을 점검할 때, 전체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점검할 때 보안 수준까지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방안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G 그 기기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IoT 기기를 이제 개발했을 때 실제로다가 그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기기가 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까지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키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컨설팅까지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예, 예. 키사한테 예. 우리 어떻게 하면 더 보안성이 높은 기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 문의 주시면 예.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대규 단장님과 함께 융합 보안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네. IoT 보안 인증을 아까 우리 IoT 보안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IoT 보안 인증제가 의무화가 아니었나 보네요. 네,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은 우리 신단장님께서 네. 예, 예. 그 IoT 보안 인증을 뭐 KS 마크나 품 마크처럼 인증화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인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규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IoT 보안 인증의 활용 용도를 가급적이면은 많게 넓히는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저희가 이제 서울시라든가 그 다음에 SH공사나 LH공사 같은 쪽에 그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SH공사나 LH공사에서 만드는 그 각종 그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사용되는 IoT 기기는 반드시 IoT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안전한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 시방서에 명시를 하거나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모든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 같은 분들은 IoT 제품들을 써야 한다는 형태로 그 IoT 보안 인증을 IoT 보안 인증을 받음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넓히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보안 인증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이 IoT 기기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믿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좋겠네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임센터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500만 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PC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나요? 단순히 교체를 해라 이런 마케팅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가 힘든 대상들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들에 의한 공격 발생 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정부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 주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취약점이 있는 P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윈도우 7을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타 OS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PC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노력 이외에도 저희가 이러한 공격들이 발생했을 때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당시에도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서트로부터 이런 공격 정보들을 받아서 선행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ISP 통해서 협력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협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윈도우 7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XP도 있었고 비스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서비스 주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래야 이제 업그레이드 제품 하시는데 이분 되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어쨌든 빨리 최신 제품으로 점진적으로 빨리 개선하시는 게 좋고 키사가 그래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카나 의료기기 관련해서 해킹 시연하신 게 있나요? 대학교나 연구기관과 연구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카나 의료기기 관련된 그 해킹 시연 시스템은 지금 판교에 있는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시연 시스템은 실질적인 장비를 가지고 시연을 목적으로 해서 그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동작하는 장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다가 그 시연뿐만 아니라 그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형태의 그 테스트베드의 좀 더 확장판인 보안 리빙랩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이것과 관련된 그 핵심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로 이제 저희가 리빙랩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라는 곳에 구축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는 판교,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장비와 같은 경우는 그 원주의 그 스마트 의료기기 클러스터 같은 거 있죠. 클러스터가 있는 그쪽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것과 관심이 있으신 분은 키사로 조금 더 연락을 주시면 우리 신대교 단장님과 함께 연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형 랜섬웨어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웹 호스팅 기업이 맞습니다. 표적형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었는데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텐데, 네, 우리 센터장님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과거에 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안타깝게 몸값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경우에 그 백업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백업도 온라인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백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형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침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에 대한 침투 경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하더라도 네.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네.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 공격의 효율적인 탐지를 위해서 샌드박스 등의 동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C2, CNC라고 하죠. C2와 유포지에 대한 새로운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기존 보안 벤더를 통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키사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네. 물론 저희도 시타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2014년부터 C2라든지 유포지에 대한 리스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키사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 시스템이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등 각종 장비의 센서와 관리를 위한 IoT의 사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IoT 장비에 대한 보안 정책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죠? 예.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IoT 보안 장비에 대한 공통 보안 가이드는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스마트 공장, 아까 말씀드린 정보 유출 방지 가이드, 그다음에 홈 가전에 대한 가이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교통과 의료, 그리고 올해에는 에너지, 그다음에 안전 재난 분야에 대한 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IoT 환경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IoT 공통 보안 가이드도 그 현실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이드는 어디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 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예. 그렇죠? 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위협 정보에 대한 인텔리전스 중에서 키사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 시타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시타스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협약 기업 외에 개인이나 협약되지 않은 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련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시네요. 아까 그 질문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저희 시타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물론 협약 기업
에다 그 그러니까 시스템 위협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설명을 들으시고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은데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산업 분야별 융합 보안에 대한 체계 수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부터 고난이도 보안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각 산업 분야별로 그 미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별 ISAC이라고 해서 ISAC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보안 체계가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통신 ISAC이라든가 아니 금융 ISAC이라든가 이런 각종 ISAC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제 기본적인 체계는 각 산업을 총괄하는 담당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당 부처와 협력 관계로다가 각종 ISAC들이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그 정보 공유라든가 그 사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국내 대응 체계는 민간, 공공, 그리고 이제 민간, 공공, 국방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민간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그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네. 않아서 이런 표준화 작업도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내재화를 위해서 융합 보안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기업에서 융합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예, 되게 일단은 어려운 질문이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네, 기업에서- 질문이 다 날카로우시네요. 네, 융합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 융합 보안이든 어떤 보안이든 그 보안이라는 걸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미래에 있을 손실을 미리 그 막기 위한 투자라고 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그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융합 보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원래 있던 시스템과 장비들이 IT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가장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에 대한 보안을 확실히 먼저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IT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융합 보안도 기존의 정보 보호와 마찬가지로 기업 내 그런 보안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행안부에서 정부 사물 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나 공공기업, 공장, 의료 등에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상 분야나 암호화 방식, 인증 방식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보안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법제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접니다. 네, 네, 우리 신대규 네, 전데요. 단장님. 네. 그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호화 방식이나 인증 방식 등을 법제화할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뭐 제도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규제처럼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법제화나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의료 분야 쪽과 관련돼서는 인증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식약처 쪽에서 어느 정도 그 표준, 그 지침이나 가이드 형태로다가 그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이제 법제화해서 의무화하기보다는 실제로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서 그 가급적인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아까처럼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아마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게 되게 규제의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야기인데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이거 규제가 네. 늘어난다고 기업들이 싫어하는데 이제 또 기업들은 하려면 이건 규제여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그렇지만 이제는 자율 규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임 센터장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20 사이버 공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국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보안의 기본부터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대구 단장님. 예, 융합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에 각자 열심히 잘 대응하셔서 오늘 12월 23일입니다. 내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0 사이버 위협 전망과 융합 보안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